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사연으로 적으려고 하니 떨려오네요.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모두 함께 해주세요. 저와 남편은 같은 대학, 같은 과 친구였어요. 그렇게 10년을 그저 친구 사이로 지냈는데 30살이 넘어가던 무렵 어느 순간 갑자기 남편이 남자로 보이더라고요. 남녀 사이에 영원한 친구는 없다던가요? 남편 역시 저와 마음이 통했는지 그때쯤부터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친구를 넘어 연인 사이가 되었고 3년을 연애하다 결혼하게 되었어요. 사실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결혼하려고 준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갑자기 서방님이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알려오는 바람에 결혼 준비가 뒤로 미뤄지게 되었었죠. 저희가 알아봤던 식장뿐 아니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심지어 신혼여행지까지 고스란히 서방님과 동서에게 넘겨줘야만 했었어요. 결혼이 미뤄진 것도 모자라 신중히 골랐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을 땐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워낙 오래 봐온 서방님께 가는 것이라 비교적 기쁜 마음으로 다 넘겨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방님이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흰 2년이 지나고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저희 시댁의 장점 중 하나는 식구들끼리 사이가 좋은 것이었는데요. 막 선을 넘는다거나 지나친 간섭,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 막무가내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딱 적당하게 선을 지키며 돈독하고 화기애애한 것이었죠. 시부모님들도 다 좋으셨고 서방님 역시 저를 잘 따르고 잘 대해주었죠. 딱 한 사람, 동서만 빼고요. 저와 동서는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고 결혼하고 난 뒤에도 딱히 부딪힌다거나 얼굴 붉히는 일조차도 없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동서가 저를 싫어한다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 느낌은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 더욱 강하게 느껴지더군요. 누구 때문에 제 결혼이 2년이나 미뤄졌는데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동서가 저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적대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으니 저 역시 동서에 대한 마음이 곱지 않았어요. 그렇게 동서와 저 사이엔 묘한 기류가 맴돌았고 결국 그 감정이 폭발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죠. 그날은 제삿날이었고 전 반차를 쓰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큰 불만은 없었어요. 시댁은 제사가 많은 집안이었는데 제가 시집 오던 해에 어머님께서 다 없애시고 1년에 2번만 하자고 해주셔서 큰 부담이 없었거든요. 전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시댁에 도착해 먼저 제사 음식을 준비했고 1시간쯤 지나니 동서가 아이를 데리고 오더군요. 아이도 아직 어리고 하니 동서에게 일을 시킬 생각 따윈 없었기에 전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주방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동서가 아이를 안고선 쭈뼛쭈뼛 주방으로 오더라고요. 이리저리 날뛰고 싶어 안달이 난 아이를 안고선 말이죠. 어찌나 그 속이 훤히 보이던지 시집살이 무언지 제대로 알려줄까 하고 고민이 다 되더군요. 하지만 일하기 싫어 안달인 사람 붙잡고 일을 시켜봤자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괜한데 힘을 빼고 싶지 않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렇게까지 하면 들어가서 쉬어라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지 동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서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저는 끝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제 앞에 놓은 산더미 같은 일에 집중하는 척을 했고 그런 저를 바라보던 동서는 이윽고 자기 아들 다리를 꼬집어 울려버렸어요. 제 눈으로 보고도 참 믿기지 않더군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 아들 다리까지 꼬집어 울릴 수가 있는 건지 제가 봤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건지 동서는 소름이 끼치는 연기를 펼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 넌 또 왜 울어? 형님, 죄송해요. 저도 좀 도우려고 일찍 온 건데 아무래도 애가 울어서요. 방에 데리고 가서 좀 달래줘야 할 것 같아요. 연기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만약 제가 동서가 꼬집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깜빡 속을 만한 연기력이었어요. 황당한 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까무러치듯 우는 아기의 소리가 들리자 어머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손주 왜 울어?
둘째야, 너 내가 오는데 여기서 뭐하니? 들어가서 애나 달래렴. 원래 애가 어릴 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네? 그래도 형님 혼자 일하시는데 저 혼자 들어가기 좀 그래서요. 아유, 됐어. 뭘 그런 눈치를 보고 그래? 눈치 주는 사람도 없는데. 아, 그게 어머님,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형님 혼자 하시니 제 마음이 좀 불편해서요. 이렇게 말하며 동서가 절 보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눈치 줬다고 오해하기 딱 좋은 눈초리더라고요. 어머님 역시 동서의 뜻대로 저를 오해하셨는지 저를 빤히 보시기 시작하는데 이대로 참고만 있을 일은 아니다 싶더군요. 전 저를 향하는 시선을 무시한 채 일어나 손을 씻고 동서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곤 동서가 꼬집었던 허벅지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죠. 동서,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아까 동서가 여기 살 찝는 것 같던데. 여기 봐봐. 아직 빨갛네. 조심 좀 해. 얼마나 아팠으면 애가 까무러치면서 울겠어? 그리고 내가 무슨 말 했어?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들어가서 아들 먼저 달래줘. 갑자기 꼬집혀서 아픈 건 둘째치고 애가 많이 놀랐겠어. 제 말에 동서는 제가 봤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아이의 허벅지보다 더 붉어진 얼굴을 하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찡찡거리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가신다며 주방을 벗어나셨고요. 어머님이 들어가신 후 동서는 숙였던 고개를 획 들더니 화를 내며 저에게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형님, 꼭 이렇게 제 망신을 주셔야 해요? 이왕 모른 척 해주셨으면 끝까지 모른 척 해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애초에 저한테 들어가서 쉬라고 한마디 해주셨으면 이런 일까진 없었잖아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한테 따지고 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역시 참고 또 참고 있는 터라 더는 인내가 남아있지 않았고 오늘이 날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동서의 말을 받아쳤어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굳이 내가 왜? 그리고 어디서 큰 소리야? 동서가 그렇게 일하기 싫었으면 오늘 좀 늦는다고 연락하고 늦게 오던가. 이왕 와서도 일할 만한 여건이 안 되어서 좀 쉬겠다고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해? 제가 쉬겠다고 하면 저만 미움받을 거 아니에요. 미움까진 아니더라도 눈치는 보였겠지. 그런데 말이야, 어머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기가 어린데 굳이 동서까지 일 시킬 마음은 없었어. 그런데 왜 말을 하지 않으세요? 들어가서 쉬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됐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애는 엄마 품에서 내려와서 놀고 싶어 안달인데 그런 애를 굳이 안고 주방에 와서 서 있는 꼴을 보고 내가 굳이 동서한테 들어가서 쉬라는 말이 하고 싶었겠어? 나 그렇게 성격 좋은 사람 아니야, 동서. 그래서 굳이 어머님도 계시는데 우리 아이 허벅지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저 곤란하게 만들려고요? 설마. 나도 그럴 생각까진 없었는데 동서가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몰고 갔잖아. 난 눈치는커녕 동서한테 말 한마디 한 적도 없는데 어머님 앞에선 내가 눈치 줘서 주방에서 벌선 사람처럼 구니 내가 별다른 방법이 있었겠어? 그래도 내가 마지막 인내심으로 동서가 일부러 꼬집어서 울렸다는 말은 안 했잖아. 내 두 눈을 의심했다 진짜. 다음부턴 그런 짓까지 하지 말고 그냥 말해. 일하기 싫다고. 이게 뭐야? 괜히 동서 혼자 오바해서 애까지 울리고. 난 있잖아. 일하기 싫다는 사람까지 엮어서 같이 고생시킬 마음 없어. 알겠어? 제 말에 동서는 할 말이 없는지 그저 저를 노려보았고 저 역시 동서를 노려봤어요. 그렇게 저와 동서의 눈싸움이 시작되었는데 화난 표정의 어머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일부러 애를 꼬집었다니. 둘째 너, 이게 다 사실이야? 그래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어머님은 방으로 들어가시긴 했는데 방문을 닫지 않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님은 동서를 나무라기 시작했고 동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더군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무리 일이 하기 싫다고 해도 어떻게 네 자식 허벅지를 꼬집니?
그리고 잘못은 네가 해놓고 왜 꾸준 형님한테 화풀이 짓이야? 너 우리 없을 때 그딴 식으로 첫째 대하니?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너무 흥분을 해서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해요, 형님. 궁지에 몰린 동서는 저에게 용서를 구했고 진심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사과였지만 더는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기에 전 알겠다고 하고 사건을 일단락시켰습니다. 제사 사건이 있고 난 후 동서는 아예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땐 더없이 깍듯하고 살갑게 굴었지만 아무도 없을 땐 아예 눈길을 주지 않는 이중적인 행동을 이어나갔어요. 저 역시 동서와 똑같이 행동해줬고 자주 마주치는 일이 없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큰일이라면 큰일이 생겨났어요. 총각 때부터 남편의 어깨가 좋지 않았는데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더니 결국 수술을 잡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잡힌 수술 일정이라 제 회사에 연차를 내지 못했거든요. 생명과는 무관한 수술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더군요. 하지만 일정을 아무리 조정해도 출근은 해야 했고 전 일단 남편을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초인적 속도로 급한 일을 마무리하고선 다시 병원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병원에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이 이미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지는지. 그렇게 전 병원에 도착해 남편의 병실로 들어섰고 거기엔 경악스러운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직 마취에 취해 있는 남편과 그런 남편의 손을 세상 애처롭게 잡고 있는 한 여자. 그 여자의 눈빛을 보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두 사람의 관계가 보통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요. 자기야, 좀 괜찮아? 나 괜찮아. 괜찮은데 자꾸 잠이 와. 아직 마취해서 덜 깨서 그래. 조금씩 깨려고 노력해봐. 간호사쌤 말이 이제 조금씩 깨워야 한다고 했어. 아프진 않지? 아프진 않아. 자기 얼굴 봐서 그런지 하나도 안 아프고 꿈꾸는 기분이야. 자기는 이 와중에도 참. 어쨌든 고생했어. 그 조용한 병실에 두 사람의 다정한 대화 소리가 들려오는데 제가 더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더군요. 그것도 1초라도 빨리 깨고 싶은 악몽이요. 하지만 제 앞에 놓은 모든 상황은 현실이더군요. 제가 올 줄 꿈에도 몰랐던 남편이 부른 저 여자는 상간녀였고 전 우습게도 굳이 일을 빨리 끝내고 와서 이 모든 끔찍한 광경을 남편의 병실에서 목격하고야 만 것이었죠. 충격에 빠진 것도 잠시 전 그 다정한 모습을 휴대전화에 남기고선 조용히 병실을 벗어났어요. 그날 이후 전 남편이 퇴원 날만 기다렸고 남편이 퇴원함과 동시에 흥신소를 통해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고 연락을 기다리며 혼자 상상했던 것보다 현실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건 제 예상과 같았어요. 하지만 충격적이었던 것은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였죠. 상간녀는 보험사에서 일하는 영업직원이었는데 그 상간녀를 남편에게 보험을 핑계로 삼아 소개해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동서였던 것입니다. 동서와 상간녀는 친구 사이로 제 남편을 꼬여내기 위해 아주 작정을 한 모양이었어요. 작정을 하고 접근했든 어쨌든 남편은 상간녀에게 넘어갔고 이미 선을 넘어버린 남편의 모습들을 보는데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더군요. 흥신소에서 건네받은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는데 남편의 미소를 볼 때마다 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증거들을 보는데 제 이막이 열리는 듯 주인공이 남편에서 동서로 바뀌더군요. 동서 역시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은 서방님이 외박할 때마다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열심히도 더럽게 놀아놨더라고요. 그 옆엔 항상 상간녀가 함께했고요. 끼리끼리 잘 논다라는 말이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꾸민 동서의 계획을 흥신소 직원분의 입을 통해 전해 듣는데 동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증거와 사진은 다 보내드렸고 대략적인 설명도 파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해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조사하다 안 사실은 모두 말씀드리는 게 원칙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주세요. 그게 동서되는 여자가 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는데 그 이유가 가관이더라고요. 우리 직원이 카페에서 두 여자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는데 동서라는 여자가 형님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다며 남편의 형을 제대로 자할 곳이라고 했다더라고요. 그 집 재산이 꽤 되는데 이혼시키고 그 집 며느리 되면 다 장남 몫이라고요. 한 몫 크게 챙기면 자기 몫도 잊지 말고 나눠야 한다면서 각서까지 쓰고 나눠 가졌다고 하던데요. 물론 이 대화 내용도 모두 녹음했고 이 파일은 전화 끊는 대로 보내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여자들 보통 여자들 아니니 사모님도 각별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전화를 끊은 저는 다시 한번 동서의 대범한 행동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형님 자리를 바꿀 생각을 한다니. 대담하다고 해야 할지 영악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긴 그 정도 되는 여자이니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 허벅지도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꼬집어 올렸겠지만요. 어쨌든 이미 모은 증거들은 확실했지만 저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남편의 휴대전화를 뒤져보았지만 이미 다 삭제한 것인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실망감도 잠시 저의 머릿속엔 차량 블랙박스가 번뜩 떠올랐고 남편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남편의 차로 향했어요. 남편은 블랙박스까진 생각하지 못한 것인지 그곳엔 외도 증거와 함께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더군요. 자기야, 그러면 이혼하는 거지? 그럼 얼른 이혼하고 자기랑 살아야지. 그 얼른이 언제야? 빨리 이혼해. 나 더는 기다리기 힘들단 말이야. 나도 빨리 이혼하고 싶어. 당신 혼자 두고 집에 들어가는 내 기분은 오죽하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일단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해. 알잖아. 우리 부모님 그 여자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거. 당연히 아들인 내가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좋게 좋게 마무리 짓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야. 알겠지? 알겠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자기 마음은 확실한 거지? 확실히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혹시 사는 건 그 여자랑 계속 살고 나랑은 바람만 피우면서 즐길 생각은 아니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해? 아니, 말만 그렇게 하고 이혼은 자꾸 미루니까 그렇지. 아니야. 돌아가는 상황 조금만 지켜보다가 적절한 때에 이혼 이야기 꺼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자기 이거 받아. 저번에 이거 예쁘다고 했었지? 어머, 이거 내가 갖고 싶어 하던 샤땡 가방이잖아. 이 비싼 걸. 고마워, 자기야. 이 정도 가지고 뭘. 자기가 좋아하니까 나도 뿌듯하다. 다음엔 더 좋은 걸로 사줄게. 자기 최고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상간녀가 만나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는 남편은 상간녀에게 푹 빠져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다 쓰며 상간녀의 배를 불려주고 있더군요. 남편과 알고 지낸 지 15년. 사진으로 볼 때보다 더 큰 배신감이 밀려오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몇 시간을 울었는지 어느새 어둑하던 차 밖은 밝아지고 있었고 전 여전히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복수를 계획했어요. 아침이 되었고 전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며 출근하는 척을 하고선 미리 만나기로 약속해두었던 서방님을 만났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방님 역시 이 빌어먹을 상황의 피해자이니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갑작스러운 저의 연락에 의아해하던 서방님은
제가 내민 외도 증거들을 살펴보더니 무거운 입을 떼더군요. 형수님, 이게 전부 사실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서방님. 동서가 그 여자를 형한테 소개해줬고 형은 그 작전에 보기 좋게 넘어갔어요. 동서 역시 서방님이 집을 비울 때마다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늘 그 여자도 함께였고요. 저 이 여자 알아요. 이 여자 집사람 제일 친한 친구라고 했거든요. 연애할 때도 여러 번 봤었고 최근에도 봤었는데 형이랑 그런 관계인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딴 짓들을 할 수 있는지. 어쨌든 부모님께는 제가 말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야기 꺼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형수님. 이 여자 요즘 보험 핑계 대면서 부모님 댁에도 들락날락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날 한번 잡아보려고요. 한 장소에 다 모였을 때 한 번에 터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더군요. 외도도 모자라서 시댁까지 이미 들락날락하고 있었다뇨. 상간녀와 동서의 계획이 눈에 훤히 보이더군요. 보험을 핑계로 삼아 자연스럽게 시부모님들께 얼굴을 드며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했겠죠. 이쯤 되니 동서라는 여자가 무섭게까지 느껴지더군요. 서방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이럴 때일수록 신중히 해야 한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증거들을 챙겼고 저는 서방님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표정을 보아하니 서방님 역시 이 상황을 곱게 넘길 생각은 없어 보였고 서방님의 계획이 더 현명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전 서방님의 연락을 기다렸고 상간녀가 시댁을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린 날이었는데 막상 모든 걸 밝힐 날이 되니 심장이 떨어질 듯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시댁으로 향했고 시댁에 들어서니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과 상간녀, 동서와 서방님까지 모든 식구가 모여있더군요. 저의 등장을 상상도 못했던 세 사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남편과 상간녀는 티나게 저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동서는 저에게 친근한 척을 하면서 다가오는데 당장이라도 친한 척 제 팔을 잡은 동서의 팔을 확 꺾어버리고 싶은 걸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제가 이성의 끈을 끊어먹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서방님이 아버님께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다 뭐야? 형이 저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놀랍게도 제 집사람이었고요. 서방님의 말에 아버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증거들을 살폈고 동서는 어느새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보던 어머님은 보통 상황이 아니다 싶으셨는지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아이가 자리에서 사라지자 아버님께서 남편에게 의중을 물으며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것이야? 이 사진들이 전부 사실인 거야? 아버님은 사진을 흔들며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차라리 잘 됐다는 투로 대답하더군요. 네, 보신 대로예요. 저 이수정이와 만나고 있고 수정이 사랑해요. 뭐가 어쩌고 저째? 누굴 사랑한다고? 이 여자 수정이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집사람하고는 이혼하고 남은 여생은 수정이하고 살고 싶어요, 아버지. 제가 버젓이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데도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 여자와 살고 싶다는 남편을 보며 그나마 있던 미운정마저도 뚝 떨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아버님 역시 저와 생각이 같으신지 남편을 가만히 노려보다 저에게 시선을 옮기신 후 차분한 말투로 질문하셨죠. 아가, 네 생각은 어떠냐?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에요. 저딴 인간하고는 1분 1초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님. 그래. 일단 알겠다.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기신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들며
남편에게 통보하듯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두 사람 말은 잘 들었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일단 결혼할 때 마련해준 집부터 비우거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당연한 듯 답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이런 상황은 계획에 없었다는 듯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세요? 집은 갑자기 왜 비워요? 아버지, 그 집은 저한테 주신 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집인데 저까지 왜 그 집에서 나와야 하냐고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게야? 그 집은 너희 두 사람이 결혼한다기에 준 집이었다. 엄연히 따져 말해보자면 네가 아니라 내 며느리한테 주는 뇌물과도 같은 거였어. 모자란 내 아들 잘 데리고 살아달라고 뇌물로 준 집인데 두 사람이 이혼한다고 하니 당연히 집은 다시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어? 집은 비우는 대로 팔아서 며느리한테 위자료로 조금 줄 생각이니 그런 줄 알고 이번 주 내로 집부터 비우거라. 아버님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아버님과는 달리 남편은 더욱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럼 저는요? 그 집에서 나오고 나면 저는 어디에서 수정이랑 새 출발해요? 아, 새로 집 얻어주시려고요? 하긴 이 사람이랑 살았던 집에서 수정이랑 계속 사는 것도 좀 그렇긴 하겠다. 아버지, 그럼 집은 언제 얻어주실 건데요? 어쩜 저리도 머릿속이 텅텅 빌 수가 있는 것인지. 남편을 알고 지낸 세월이 15년인데 저렇게 생각 없는 놈이었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저 자신이 참 한심스럽더군요. 저리 한심한 새끼인 줄도 모르고 이 인생의 절반을 함께 했으니 말이에요. 저도 저 자신이 이렇게나 한심스러운데 아버님은 오죽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 예상대로 아버님 역시 깊은 회의감이 드는지 긴 한숨 후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네 놈은 이 상황에서 할 말이 그것뿐인 거야? 다른 사람한텐 몰라도 네 집사람한테는 용서를 구했어야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야? 네가 그러고도 집 해달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냐 이 말이다. 아버지 그건 어차피 이미 다 안 상황이고 이제 와서 사과 따위 해봤자 뭐예요. 달라질 게 없는데요. 이걸 말이라고 내뱉고 있는 건지. 정말 아버님만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딱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런 심정도 잠시 저보다 더 격분하신 아버님이 고작 딱이 한 대보다 더 큰 복수를 남편과 상간녀에게 해주시더군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제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그렇고 집은 해주실 거죠? 저 수정이랑 같이 살 집 필요해요, 아버지. 아버지 장남이 길거리에서 사랑하는 여자랑 살 수는 없잖아요. 난 너 같은 놈한테 더는 지원해줄 생각 따위는 없다. 네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난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기로 했으니 아무것도 바라지 말거라. 아버지,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법이 왜 나와? 더는 긴 말 하지 말거라. 난 그리 결정했고 한번 내린 결정은 절대 번복할 생각 따윈 없으니 혹여나 내가 죽으면 달라지겠지 하는 생각도 하지 말거라. 유언장에 다 적어놓고 죽을 거니 알겠느냐? 아버님의 말씀에 남편뿐 아니라 상간녀의 얼굴까지 사색이 되어버리더군요. 당연했죠. 남편이 가진 거라곤 재산 좀 있는 부모님이 다였는데 그마저도 다 끊길 위기이니 남편과 상간녀가 그리고 있는 미래가 달라도 너무 달라지는 처지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블랙박스를 통해 알게 된 사실으론 그나마 가진 직장마저도 상간녀와 함께 새 출발할 때 아버님께 투자받아 사업을 시작할 요량으로 직장에 사표를 내버렸고 곧 회사에서 나와야 할 상황이니 더욱 앞이 깜깜했겠죠. 사색이 된 남편은 이내 상간녀를 바라보았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나 그냥 이혼하고 열심히 살아볼 테니까 자기도 나 믿고 열심히 살아줘. 그러면
우리 두 사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의 해맑은 굳건한 다짐에 상간녀의 얼굴은 더욱 사색이 되어가더니 이윽고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뿌리쳤어요. 야, 너 미쳤어? 손이 발이 되게 빌어서 한 푼이라도 받아올 생각을 해야지. 뭐? 열심히 살아달라고? 그게 말이야 똥이야. 내가 미쳤어? 너 같은 거랑 같이 살게?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 같은 소리 하네. 그건 네가 네 부모한테 받아올 재산이 있을 때나 한 사랑이고 지금 이 상황에선 안 하지, 사랑. 끼지도 않아. 돈도 한 푼 없고 직장도 없는데 능력까지 없는 너 같은 놈이랑 내가 왜 살아? 너 같으면 같이 살겠니? 난 너 같은 놈이랑 살 생각 전혀 없으니까 나한테 들러붙을 생각도 하지 마라. 알겠어? 한바탕 퍼부은 상간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후 현관을 향해 걸어갔고 그런 상간녀를 동서가 붙잡더군요. 수정아, 진정 좀 해. 네가 지금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 잠시만, 조금만 진정 좀 하자. 응? 애처롭게도 붙잡는 동서가 불쌍하지도 않은지 상간녀는 동서를 밀치며 정신줄을 놔버린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진정? 너 같으면 진정이 되겠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왜 나한테 저딴 놈이나 꼬시라고 해서 이 거지 같은 상황에 날 엮게 하냐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너무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가 본데 흥분 좀 가라앉히자 제발. 격분한 상간녀의 반응에 적잖게 당황한 동서는 말까지 더듬으며 끝까지 착한 척 연기를 펼쳤고 그런 동서가 답답했던 상간녀는 욕까지 곁들이며 설명해 주더군요. 끝까지 연기하기는 이 멍청한 년아. 상황 보면 모르겠어? 다 끝났어. 네가 나한테 저 멍청한 놈 꼬시라고 한 것부터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저 멍청한 놈한테 접근해서 이혼시키려고 한 것까지 다 들켰다고. 그러니까 너도 착한 척 연기 그만하고 네 살 길부터 찾으란 이 말이야. 아니야, 아니라고. 난 그런 적 없어. 자신의 계획이 상간녀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밝혀지자 동서는 크게 당황했고 당황한 동서는 상간녀를 있는 힘껏 밀쳐버리더라고요. 동서에게 밀쳐진 상간녀 역시 기분이 몹시 상해버렸는지 동서를 더 세게 밀쳐버렸고 그렇게 두 사람의 몸싸움은 시작되었어요. 시장판 싸움보다 더욱 거친 두 사람의 개싸움이 계속되는 사이 서방님은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지 따로 정리해두었던 동서의 외도 증거들을 보여주며 차분히 자기 뜻을 알리기 시작했죠. 아버지, 이거 형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외도를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혼을 하려고요. 한꺼번에 이런 충격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더는 저런 여자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는 무슨, 당연히 이혼해야지. 네 형 바람나게 만든 여자를 내가 왜 며느리로 두겠어? 거기에다 바람이라니. 내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이혼해. 본격적인 본인의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동서는 상간녀와의 몸싸움을 멈추고 서방님에게로 가 빌기 시작했고 서방님은 그런 동서가 꼴도 보기 싫다는 듯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여보,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다 오해야. 거짓말이라고. 그리고 그 사진들도 다 조작된 사진들이야. 이건 다 모함이라고.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당신 이야기는 다 필요 없고 이제부터 난 당신한테 두 가지 선택지를 줄 거야. 두 가지? 그래, 두 가지. 첫 번째는 당신이 깔끔하게 이혼을 해주는 거야. 깔끔하게 이혼한 당신은 몸만 나가게 될 거고, 물론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거야. 이혼하지 않고 온갖 변명을 대며 질질 끄는 거. 만약 당신이 그렇게 더럽게 나온다면 난 집을 팔아서라도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신 주머니에 든 10원짜리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법정 최대 위자료로 받아낼 거야. 물론 이 경우에도 당신은 내 자식을 키우진 못할 거야.
서방님은 단호했고 동서는 머리가 잘 굴러가더군요. 그 짧은 순간에도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더욱더 이득인지 판단을 내린 동서는 알겠다는 대답과 함께 시댁을 나가버렸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은 상간녀에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자기야 제발. 나 자기 없으면 안 되는 거 잘 알잖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봐. 응? 우리 아버지 말은 저렇게 했어도 나 절대 못 버려. 아버지 마음만 돌리면 우리 둘이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은 거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다 끝났어. 끝났다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겠어? 상간녀는 매몰차게 남편을 뿌리치더니 동서와 마찬가지로 시댁을 나가버렸고 이제 남은 사람은 저뿐이었죠. 아무리 남은 사람이 저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보여준 짓거리가 있는데 설마 저에게까지 매달릴까 싶었는데 남편 놈은 그 대단한 짓을 하고야 말더군요. 여보, 나 버릴 거 아니지? 우리 친구로 10년, 연인으로 3년이야. 부부로 산 세월까지 다 하면 15년이 넘는다고. 그간의 세월이 있는데 고작 이런 일로 나 버릴 건 아니지. 이 와중에도 그 흔한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놈을 보는데 제 심정이 어땠는지 여러분은 짐작이나 가시나요? 말로 표현 못할 5만 가지 감정이 제 머릿속을 오가더라고요. 그중 가장 큰 감정은 배신감과 비참함이었어요. 절 얼마나 하찮게 그리고 우습게 봤으면 이 와중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저의 용서를 바라는 걸까 싶어서요. 참 대단하다 정말. 이 와중에도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가 없으니까 말이야. 그거야. 미안한 건 말하면 입 아프니까 굳이 안 한 거지. 나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당신이 잘하든 말든 난 이제 상관없어. 난 아까 말했듯이 당신 같은 인간이랑 이제 1분 1초도 같이 살기 싫으니까. 여보, 제발. 그러지 말고 나한테도 기회를 줘. 기회? 내가 당신 마음 모를 줄 알아? 나한테 어떻게든 달라붙어서 아버님 마음 돌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정말 좋아서 아니라 당신이 아쉬워서 이러는 거 모르는 줄 아냐고. 내가 정말 바본 줄 알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뻔뻔하다. 난 당신이 이렇게까지 파렴치한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정말 실수였어. 실수였다고.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15년인데 이까지 바람 한 번쯤은 덮고 넘어가 줄 수 있잖아.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람이 모질어? 제가 자기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도리어 화를 내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랑 그곳에서 입씨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전 준비했던 마지막을 해주었어요. 나 원래 이렇게 모질었어. 몰랐어? 그리고 또 모질게 말해보자면 아쉽게도 당신한텐 선택지는 물론이고 기회도 없어. 난 당신이랑 좋게 이혼할 생각도 없고 쉽게 이혼할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마지막 경고의 말을 끝낸 저는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론 일사천리였어요. 남편이 찾아오기도 했고 연락으로 귀찮게 굴기도 했지만 이혼은 막힘없이 진행되었어요. 전 상간녀 소송과 함께 동서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고 좋은 변호사분을 만난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예상보다 많은 금액의 위자료들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서방님 역시 전 동서는 깔끔하게 보내주었지만 상간남 소송만큼은 칼같이 진행했다고 하더군요. 그 많은 남자 중 전 동서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꽤 오랫동안 지속적이게 만나던 남자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남자만큼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된 상간남 소송으로 서방님 역시 복수를 할 수 있었죠. 서방님과 이혼을 하고 난 후 전 동서는 당연하다는 듯 상간남을 찾아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상간남 소송까지 당해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고 돈은 돈대로 날린 상간남은 이미 그 여자에게 남은 마음이라곤 미움뿐이었고 그랬기에 전 동서를 받아주는 일은 없었죠. 거기에다가 땡전 한 푼 없는 여자니 혹 붙일 생각이 아니라면 더욱 받아줄 마음이 들진 않았겠죠. 전 남편의 결말도 다르진 않았어요. 저와 이혼하고 난 후 시댁에서도 받아주지 않자 전 남편이 찾은 곳은 상간녀였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찾아가 얼마나 귀찮게 했으면 상간녀에게서 전화가 다 왔더라고요. 이보세요. 당장 그쪽 남편 좀 데리고 가라고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울고 불며 매달리는데 사람 미칠 지경이라고요. 그런 말을 왜 나한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요? 그거야. 저 남자가 그쪽 남편이니까 그렇죠. 그 남자 이제 내 남편 아니거든요. 네가 꼬셔서 정신 나가게 했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누구한테 떠넘기는지 모르겠네. 내가 왜 책임을 져? 내가 그때 말했었잖아. 저딴 놈이랑 살 생각 없다고. 그러니까 당장 와서 데리고 가라고. 이러다 내 혼사길까지 막히게 생겼어. 유부남 꼬셔서 한 가정 파탄 낼 거라고 작정할 땐 네 혼사길 정도야 꽉 막힐 거라는 각오 정도는 했어야지. 뭐라고? 네가 네 남편 간수를 못해서 나한테 넘어온 걸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네 남편 깜빵 가는 걸 보고 싶어? 눈치 하나는 빠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전 남편을 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한다니. 어이가 없어 코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깜빵을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깜빵을 보낼 거라고 겁을 주다니. 이 얼마나 웃기는 상황인가요? 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어요. 신고? 하려면 해. 나 이혼했다는 말 못 들었니? 그 인간이 깜빵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게 어디든 그 인간이 불행할 수만 있다면 난 환영이야. 이거 왜 이래? 뭐라고? 나 정말 신고할 거야? 신고하든 말든 맘대로 하라니까. 그리고 샤넬백 사줄 땐 사랑한다더니 쥐뿔도 없는 놈 되니까 귀찮니? 그 마음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네가 다 그렇게 만든 상황인데. 그러지 말고 품고 살아봐. 잘 살다 보면 또 모르지. 두 사람이 꿈꾸던 재산 물려받아 잘 먹고 잘 사는 미래가 현실이 될 수도 말이야. 아, 아버님이 유언장에도 친히 그놈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적으신다고 했지? 어쩌니? 너희가 바라던 그 꿈 같던 미래는 정말 꿈이 돼버렸고 너한텐 웬 버러지 한 명이 붙어버렸으니 하여튼 난 이혼했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너야말로 나한테 한 번만 더 연락해서 이딴 되지도 않는 말 또 하면 내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알겠어? 그 뒤로 상간녀는 온갖 욕을 해댔지만 전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로도 연락이 오길래 그냥 차단해버렸어요. 정말 신고라도 해버릴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신고해봤자 뭐 하겠어요? 이리저리 불려다니기만 하고 귀찮아질 것이 분명해 그만두기로 했죠. 그렇게 전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렸고 서방님의 말론 상간녀 역시 전 남편을 나몰라라 하고 버렸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그 버림을 받기 전까지 하루가 멀다고 상간녀의 집과 회사까지 찾아가 애원을 넘어 난동까지 피우는 바람에 상간녀가 말한 대로 혼사길은 물론 회사까지 잘렸다고 하고요.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위자료를 받은 것만으론 상간녀에 대한 제 분노가 다 사라진 건 아니었는데 제 가정이 박살난 것처럼 상간녀의 일상도 망가졌다고 하니 그것 참 통쾌하더군요. 그리고 그 뒤론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더군요. 전 남편은 또다시 시댁으로 찾아가 손이 발이 되게 빌며 시댁에서 지낼 수만 있게 해달라며 빌었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은 받아주지 않았고 오갈 데가 아예 없었던 전 남편은 결국 퇴직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믿었던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은 충격 때문인 건지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취업은 되지 않았고 그 대신 일용직을 나가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일용직이라도 나가서 생활비라도 벌고 있으니 참 다행이라고 했네요. 돈 한 푼 벌지 않고 수중에 있던 돈마저 떨어지면 저에게 찾아와 또 어떤 귀찮은 짓을 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 서방님을 비롯해 시댁과의 연락도 끊어버렸어요. 악한 감정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전 남편과의 기억이 계속 떠올라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일단 저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전 이혼하고 난 후 사연에서 듣던 것처럼 잘 지내지진 않더군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은 건 아니었지만 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황했던 것 같아요. 때론 슬펐고, 때론 무기력했고, 때론 한탄도 했고요. 괜찮아졌다 싶으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함께했던 세월이 저를 참 많이도 힘들게 괴롭혔습니다. 한동안은 그 모든 감정을 외면한 채 지냈는데 외면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더군요. 그날부턴 전 그 감정들을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기로 했고 그 당연한 힘듦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은 사연으로 이혼 이야기를 적을 만큼은 덤덤해진 것 같아요. 아주 가끔은 좋았던 기억도 또 가끔은 나빴던 기억도 떠오르긴 하지만 그마저도 그랬었지 하고 씁쓸한 웃음 정도는 지으며 넘길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요즘 전 작은 카페를 차려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는 이혼 후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시기에 동료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 그만두게 되었고 한동안은 휴식기를 가지다 찾은 취미가 커피였어요. 평소 제빵을 좋아하기도 했던 터라 쉬는 동안 기분 환기도 시킬 겸 배워뒀던 것이 직업이 되었네요. 처음엔 적자였던 가게가 이젠 꽤 좋아졌어요. 나름 단골도 많이 생겼고 수입도 많아진 것이 꽤 괜찮은 가게가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바쁜 것은 아니라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기에도 딱 안성맞춤이에요. 전 이런 제 삶에 아주 만족하며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 삶과 저의 안정을 위해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아갈 예정이에요. 이로써 제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어떠셨나요? 욕들 많이 하셨나요? 전 사연을 들을 때마다 혼자 그렇게 욕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의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